여기까지 했죠. 이제 106페이지 대리권이에요. 자, 이제 요건 지울게요.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요,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인 거죠.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게 이제 대리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위, 자격을 권리라고 안 그러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인데, 대리권이 있으려면 갑이 을에게 야, 나 대신 가서 법률 행위 좀 해라 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수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나하고 이제 한 3주 봤죠?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하나 해달라 그랬어요. 나 대신 일 좀 하나 해주실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네,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나머지 다른 생각은 없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일 시켜? 그럴 사람은 없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매정하잖아. 에이, 그러잖아요. 기술적으로 저 마인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대신 이 일 좀 해주시죠. 가서 나 대신 일 좀 하나 처리해 주시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바쁜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바쁜데. 그럼 필요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뭐 때문에 바쁘신데요? 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기 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늘 일을 하나 맡겼는데 이거 내가 처리하면 100만 원 준다 그랬다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걸 포기하면 100만 원의 손해가 생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날 일 시키려면 얼마 줘야 된다?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필요하면 그럼 그쪽 포기하고 내가 100만 원 줄게, 나하고 일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돈 안 주고 일 시키려고 했는데 멋있게 거절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난 바쁜 사람이고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어떤 품위도 조금 올리고 일도 멋있게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고, 그죠? 아니면 혹시 또 넘어가고 그래, 그럼 내가 100만 원 대신 줄 테니까 네가 일 좀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100만 원 대신 줄 테니까 네가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뭐죠? 이제 대리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일 해라. 이건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킬 때 먼저 얘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조금 아까처럼 내가 너한테 뭐를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 계약은 아마 고용계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급계약일 수도 있고 위임계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약이 아니라 조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법정대리 같으면 친권관계가 있다든지 부부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겠죠. 이걸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내지는 내부적 기초관계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는 임의대리 같으면 이제 계약일 수도 있어요. 법정대리 같으면 뭐죠? 가족관계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부적 기초관계. 그래서 계약이 성립돼서 1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럼 갑이 을한테 일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기 가서 이런 일을 좀 해라. 내 집 3억짜리인데 가갖고 좀 팔아갖고 와라. 이렇게 일을 시키겠죠. 그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리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해서 수권이에요. 줄수예요, 받을 수예요? 줄수는 거예요. 줄수. 그러니까 수권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본인이죠. 주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쫓아다니는 행위냐, 아니면 원인된 법률관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수권행위에는 독자성이 인정이 된다. 원인된 법률관계 별도로 1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념상 동시에 이루어져도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별개의 계약이고 이것도 별개의 행위로 보는 거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혼자서 하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좀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이 갑이 을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A도 채용을 했고 B도 채용을 했고 C와 D도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만 채용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집체교육을 시켜놓고 보니까 B하고 을은 참 말도 잘하고 영업 같은 걸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니네는 가갖고 외근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해 갖고 와라 그럴 수 있고요. 너는 글씨도 잘 쓰고 행정 업무도 잘 보니까 너는 인사 담당자가 되라. 너는 체격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니까 보안 담당자가 되라. 그래서 보안 업무를 해라. 너는 계산이 빠르니까 회계 담당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A나 B나 을이나 C나 D나 갑과의 내부적 기초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고용관계.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은 관계예요. 내부적 기초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각에게 지금 업무를 부여하고 있죠. 수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수권행위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지 고용관계에 수반돼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죠.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 대리권이 수요가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수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얘기한다고요? 독자적인 행위다. 수권행위의 독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혼자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수령을 요한다. A한테 너 가서 인사 담당자가 되라 라고 했더니 A가 네! 그러고 받았대요. 그럼 수령했죠. 여기 C한테 너는 가서 보안 담당자가 되라 그랬더니 C가 짝다리 딱 집으면서 아, 나 인사 담당하려고 왔는데 왜 보안 담당을 시켜? 아, 싫어. 그러면 둘 관계 끝나는 거죠. 얘가 수권행위 했는데 단독행위 했는데 얘가 싫다고 수령을 거절해 버렸대요. 그럼 대리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권행위는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독자성이 있다. 아시겠죠? 이 의미 때문에 만약에 갑이 을을 채용을 했고 을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박사학위가 있어야 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놨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얘를 이제 채용을 하고 수권행위까지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얘가 박사학위가 있긴 있는데 피박이었다는 거야. 피박이 뭐요? 페이퍼 박사. 그렇죠. 종이로만 어디 가갖고 이렇게 인쇄해온 박사요. 박사학위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피박 누구요? 정화신이라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실력은 있었대요. 실제로 실력은 있었는데 박사학위가 없었대요. 그런 면에서 봤으면 조금 슬프긴 하죠. 실력은 있는데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좀 긴장 많이 했을까, 그죠?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사생결단 로비했는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권행위 해서 법률행위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가 없다는 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권행위도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였다. 그럼 이 대리행위는 전부 다 무권 대리행위가 돼버리죠. 그럼 무효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도 같이 쫓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독자적인 행위니까. 그럼 수권행위는 언제부터 무효로 하면 되는 거죠? 이후부터만 무효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거래안전 그대로 지킬 수도 있잖아요. 또 계약관계 이제 끝냈으니까, 내부적 기초관계 끝냈으니까 대리권도 소멸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거래 안정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비독자성을 갖고 유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요거 쫓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용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은 대리권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 행위는 전부 뭐가 돼버려요? 물권 대리가 돼서 더 복잡한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다 그래요. 이게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거예요. 이게 대리권의 발생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대리권의 범위요.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 같으면은요, 법률 규정에 어떤 행위를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면 뭘 보면 되는 거죠? 법률 규정 보면 되는 거죠. 법정 대리면 법률 규정에 보면 싹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수권행위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치 않게 어정쩡하게 해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좀 해봐. 야, 잘 좀 한번 해.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이죠.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 아는 게 없어. 잘 뺏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잘. 그러니까 그 잘이 뭐냐니까 잘. 그렇죠. 짧게 하면 잘이고 길게 하면 잘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이 정도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118조에 정해놨어요. 왜 118조에 정해놨냐면 섣불리 이상한 일 했다가는 욕을 100번도 더 먹는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 조문 넘버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욕을 100번도 넘게 먹기 싫으면 뭐만 하라고요? 투명하게 관리만 잘 하라고요.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잘 보여야 되겠죠. 보이게 관리만 좀 해줘라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보이게 이거 개짜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참 답답한 분이야. 그런 분들 이게 실제 무슨 뭐 맞춤법 맞추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정도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보존행위고, 이용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용행위고, 계량행위는 현재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계량행위예요. 이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이 행위하지 않으면 가치가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보존행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을 위해서는 처분행위도 할 수 있어요. 보존은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해요.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은행에 예금이 있대요. 그 예금을 찾아다가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이 대박이 났대. 막 그냥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대요. 대리인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을 찾아다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대요. 계속해서. 그 행위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략이잖아요, 지금. 현금 10,000원짜리 투자해서 한 달쯤 그냥 계속 상종가 치니까 10만 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금전에 대한 권리가 주식에 대한 권리, 주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물건을
또는 권리가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으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하지만 보존을 위해서는 무제한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바뀌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제한 허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썩을 것 같아요. 금방. 그럼 놔두면 썩겠죠. 그럼 썩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재 5만 원짜리 물건인데 놔두면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5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량행위잖아요. 10,000원 투자했고 10만 원이 됐죠. 주식으로 10만 원이 됐어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했죠. 그러니까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계량을 위한 처분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하죠.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금전이 돼버리잖아요.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화했죠. 농지 있죠. 농지는 무슨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업 경영용 땅이죠. 농지를 대지로 바꿨대요. 현재 농지 100평을 대지 100평으로 바꿨대요. 가격이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냐? 다 알지. 뭘 어떻게 알아? 누구나 다 알죠? 벌써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대리인이 그런 행위에 있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뭐만 해야 돼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해야 되는데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본인의 농지를 대지로 바꿨대요. 잘한 행위 같지만 그 행위는 이 범위를 초과한 행위예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농지를 대지로 바꿨으면 물건의 성질이 바뀌었죠. 농지는 뭐 하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지만 대지는 건물을 짓는 땅이잖아요.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비록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이런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든 분명치 않든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제 대리권의 일반적 효력들인데요. 일단은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갑하고 상대방 병이고요. 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을한테 야, 내 집을 가서 좀 팔아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럼 팔아야 되죠. 가서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했어요. 능동대리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살게요 라고 하는 승낙도 수령해야 되죠.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수동대리권이 있는 거죠. 사실래요? 라고 하는 능동대리권만 있고 수동대리권은 없다. 그럼 사실래요? 그럼 얘가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여기 가서 얘기해.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게 법률관계가 형성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당연히 수동대리권도 있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그래서 이건 능동대리권이죠.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청약할 대리권이 있으면 승낙받을 대리권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 거고, 잔금 받을 땐 뭐 해야 돼요? 매도인 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지. 그렇죠? 잔대금 받을 때는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까지 정리할게요.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성립시킨다는 얘기는 법률관계를 만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건 또 별개의 행위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매매계약 체결도 하고 이행도 하고 포괄적으로 필요한 행위 뭐든지 다 해라. 그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네가 다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는 그 대리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매대금의 지급이 연체가 되면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네가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랬단 얘기예요.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준다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줘야 되는데 오늘 돈이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연기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원래 해제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거 네가 다 해라, 그랬대요. 그랬다고 한다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제 복잡한 거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잔금 수령할 때 뭐 해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다만 계약에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안 돼요. 안 되지만 내가 다시 얘기하면 기억은 할 거라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서는요. 이거는 처음 듣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였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리권의 제한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할 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든 분명치 않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들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든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그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일지라도 일부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제한되는 행위가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좀 하나 좀 팔아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한 시가는 한 3억 정도 하는 거니까 좀 팔아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했대죠. 그럼 을이 가갖고 법률행위 해야 되잖아요. 이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누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건 대리인이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사는 놈이 을이요, 지가 산대. 그럼 이 가격이 3억보다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떻게 알아 그걸? 참 보통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떨어질까요? 확?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본인 같으면? 그러니까 본인 지금 보통 시가가 3억 정도인데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하시면? 시가에 맞춰 3억 정도에? 본인이 사는데? 나 같으면 3천 정도로 결정해요. 의사결정권 있으면 3천이지 뭐 그까짓 거. 그죠? 계약서 혼자 다 쓰는 거야. 갑을 대신해서 매도인 을입니다. 그렇죠? 매수인 을입니다. 깎아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혼자 다 결정하는 거야. 좀 무슨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배임적 대리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갑에게 손해를 주는 이런 대리행위가 될 수 있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자기계약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계약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쌍방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리인 한 사람이 쌍방 모두를 대리하는 거예요. 갑하고 상대방 병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이고 혼자서 쌍방을 모두 다 대리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에게 이익을 만들어줬대요. 100만 원어치. 그럼 그건 누구의 손해로 나타나는 거죠? 병의 손해로 나타나는 거죠.
을이 갑에게 이익을 만들어줬다. 그럼 만들어주면서 얘한테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만약에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얘한테 손해가 생길까 봐 안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죠? 배임행위죠. 어떻게 하든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가 돼요. 근데 다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지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어떤 거냐면 본인이 승낙을 했대요. 본인이 허락을 했대. 승낙이 아니라 본인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본인이 너 집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네가 사고 싶으면 그냥 사.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을이 야 내가 집이 필요한데 내가 이거 좀 사면 안 될까? 그럼 네가 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무 얘기 없이 을이 계약서 써갖고 왔는데 쓱 보니까 갑이 매수인이 을이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찢으려고 했는데 을이 야 좀 잘 좀 봐. 그랬더니 2억 7천에 써갖고 온 거죠. 자기 자신도 한 10%는 깎아줄 생각이 충분히 있었고 그럼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본인의 허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과 허락의 차이는 허락은 사전에 승낙하는 거, 사후에 승낙하는 걸 다 합쳐서 허락이라고 얘기하고 승낙은 보통 사후에 하는 걸 승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 사후 다 허용하는 걸 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들. 그래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채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불확정 채무 이행은 새로운 법률관계 만들어내죠. 채무의 이행인데 이 채무 이행을 조금 늘려서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인데 갑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대리인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뭐가 발생해요? 지연이자가 발생하죠. 지연이자는 법정 지연이자도 20% 이상 주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30%까지 받아도 연 30%까지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라고. 나 같으면 말이죠.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받을 돈이 1억 원이고요. 갑의 재산을 내가 한 5억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을 채권이 1억 원인데 오늘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법정이자가 30%씩 붙는데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만 해도 20%고요. 그럼 돈 받아 안 받아? 1억 원 받아서 은행에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 그냥 갑이 안 준 걸로 하면 계속해서 1년에 20% 내지 30%의 이자가 나오죠. 그럼 1억 원이 1년 지나면 얼마가 돼? 1억 3천 내지 1억 2천 되잖아요. 1억 2천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복리로 1억 2천에 대해서 20%가 붙겠죠. 그래 한 3년 버티면 5억 다 뺏어가고 딱.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걸 뭐 하려고 받겠냐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 변제하는 게 갑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이든 쌍방대리든 단순한 채무 변제 있잖아요. 이 채무 변제도 돈으로 변제하는 건 몰라도 대물 변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건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가치도 있지만 소장하고 있는 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가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옷도 더 좋아하는 옷이 있죠. 신발 같은 것도 있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물 변제나 경계 같은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 계세요. 주식을 팔았대요. 팔았으면 그 주식의 명의를 바꿔줘야 되죠. 이 주식의 명의 계서도 새로운 이해관계 만들어내나요? 주식을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이거 바깥에 팔기는 좀 너무 아까우니까 네가 사라 그래서 샀대죠. 샀으면 이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다 줬는데 이름 바꿔준다고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또 새로운 분쟁이 생길 건 하나도 없죠. 단순한 이행이거든요. 주식의 명의를 바꿔주는 주식의 명의 개설이든지 아니면 등기 신청이에요.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을의 직업은 법무사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입 등기하겠죠. 갑이 보니까 굳이 다른 법무사한테 맡길 건 뭐 있어. 얘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잘 처리할 텐데 자기 계약 가능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의 법무사 을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병이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요. 그럼 내 것도 같이, 어차피 우리 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니까 내 것도 같이 처리해 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단순한 채무이행, 채무변제라든지 주식의 명의에서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앞글자만 가지고 하면 본, 채, 주 등이죠. 그래, 본채 원래 안 되는 것도 주둥이가 센 사람들은 만들어내죠. 그래서 본채, 주둥이가 이거 다 맞춤법은 다 틀렸죠. 이런 데서 맞춤법 얘기하면 그냥 안 놔둔다고 제가 늘 그러죠. 맞춤법 틀릴 수밖에 없어. 민법은 대부분이 다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의미만 통하면 되지 문자 좀 틀려도 관계없어요. 막 들이대는 거야 그냥. 여기 있다가 10월 말에 한 번 딱 써먹고 잊어버려도 관계없거든요.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이치가 맞네 안 맞네. 학문 발음도 어려워. 그거 발음 잘해야 돼. 그죠? 예, 대리권의 제한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공동대리죠. 공동이란 말은 대리인이 한 사람은 아닐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요.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대요. 이 경우에도 원칙이 단독 대리예요. 두 사람,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있어도 원칙은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대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는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대요.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권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권행위는 법률행위, 단독행위라고 얘기했죠. 수권행위라고도 하고 법률행위라고도 하거든요. 수권행위를 하면서 여러 명의 대리인을 선임할 테니까 니네들 공동으로 대리해라 라고 정해놨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하면서 대리권 행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수권행위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때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면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 한 사람이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동영상 보고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그냥 안 놔둔다 그래서 네 그러고 한동안 안 써먹다가 요즘엔 또 써먹어요. 요즘엔 동영상 모니터링 안 하거든요. 우리 단지 내에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 바깥으로 나가면 도로 이렇게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건너서 이 도로 건너서 유치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단지가 커가지고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차 타고 가야 돼. 근데 유치원 보내면 여기 보내면 되는데 꼭 여기를 보낸다고. 근데 나한테 물어봐요 꼭. 여기 보낼 거야? 여기 보낼 거야? 난 무조건 여기 우리 이게 아파트 바로 동 앞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애도 수출로 그냥 집에 와서 쉴 수도 있고. 유치원이 무슨 명문이 있냐 유치원이 애들 놀러 가는 데가. 그렇죠? 근데 여기가 더 좋대.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네 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걸들 모임에서 그게 좋다면 좋은 거지 뭘.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수컷이 뭘 알겠어요. 근데 난 여기가 더 좋아. 어쨌든 간에 내 객관적인 판단은 여기 보낼까 여기 보낼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100% 여기죠. 그럼 뭐래요?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이쪽으로 보내야 돼.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니까.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얘기해야지. 왜 물어보는지 그걸 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결정했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얘가 좀 크니까 4살부터 여기 다녔는데 7살쯤 되니까 찾길 혼자 건너서 차 타고 안 오고 찾길 혼자 건너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찾기를 너 혼자 건넜냐? 그랬더니 이 찾기를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배웠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야. 파란 신호등 나오면 손 탁 들고 건너면 차가 다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 정신 나간 애들도 가끔 지나다니니까 정신 나간 애가 이거 씁니까? 안 쓰는 거지. 그리고 7살, 6살 된 애들은 이거 대처 능력이 금방 없어요. 걔네들은 급작스러운 일 생기면 그 자리에 서버리지 피하질 않는다고. 근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작은 놈도 일로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유치원 어디 보낼까? 라고 물어보길래 일로 결정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럼 보내 그냥. 그때도 왜 물어봤어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면 가서 입학시키는 건 둘이 손잡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표시는 한 사람이 가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의미 이해하셨어요? 자, 결국은 또 집에 계신 분 좋겠죠? 죽인다 그랬는데 한 번 더 하면. 자, 보세요. 갑이 병하고 법률행위 하면서 대리인을 3사람을 선임을 했대요. 3사람을 선임했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대죠. 그러면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해서 얘한테 전달할 때는 A, B, C 3사람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의사결정권은 3분의 1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표시는 C 혼자 가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동으로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C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가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결정권 가지고 3분의 3을 했잖아요. 권한을 많이 넘었죠. 이 경우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라고 해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성립될 수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변제나 주식의 명의개서나 등기 신청이 아닌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답니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권이 없는데 했잖아요. 이것도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얼른 책으로 한번 보자고요. 뒤에 가서 대리권의 남용을 보고 대리권의 소멸까지 해야 되니까 얼른 책으로 한번 볼게요. 대리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은 양쪽 가로 1번에 법률상 지위 자격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에 대한 법률상 지위 내지는 자격이므로 그것은 본래의 의미의 권리가 아니고 뭐다? 권한이다. 보이시죠? 자, 대리와 내부적 기초관계 그래요. 내부적 기초관계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나 대신 일 좀 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쁘다고. 바쁘다고. 바쁜데 결국은 100만 원 주는 계약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부적 기초관계를 만들자 그런 건데 4번 보시면 돼요. 4번에 기초적 법률관계, 내부적 기초관계는 위임, 고용, 도급, 부부, 친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만 줄치시면 됩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 후견인의 대리권이 있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줄칠 건 아니에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죠. 부부간에 남편의 일을 부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가사는. 자, 예를 들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남편 소유예요. 부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부인 소유거든요. 그럼 동산은 부부가 동거 중인 집안에 있는 동산은 부부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인이 처분하고 부인이 혼자 또 가서 처분하고 어떻게 폐기도 시키고 새로 사오고 그러죠. 거기에 반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잖아. 근데 남편 동의 없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바뀌었네. 그럼 기존에 있는 냉장고는 지분이 나한테도 절반이 있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갖다 처분한 거 아니냐고. 부부싸움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런 정도 권한은 부부끼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후견인 등등등이 있고 법인의 선임행위에 의해서도 선임이 된다.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죠. 이 수권행위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거 보이시죠? 이걸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C가 뭐라 그랬어요? 싫어! 그럼 대리권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숙고행위의 방식,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분류식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숙고행위도 분류식행위다. 반드시 이거 발령장을 내지 않아도 되죠. 문자로 너는 오늘부터 인사 담당자가 되라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분류식행위다. 자, 숙고행위와 내부적 기초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초적 내부관계, 내부적 기초관계를 원인된 법률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원인된 법률관계와 숙고행위, 원인된 법률관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도급이 될 수도 있고 위임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숙고행위에 니은해 보세요. 숙고행위는 독자성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는 비 챙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숙고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별한다. 그러면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하면 원인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 그러면 숙고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면 동그라미 5번에 숙고행위는 그럼 유인성이 맞아요? 무인성이 맞아요? 무인성이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서로 간에 끌어다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숙고행위는 무인성을 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에도 그냥 숙고행위 거기 줄치고 무인성 동그라미 쳐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 볼 거 없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6번에 뭐가 나와? 숙고행위의 하자가 나오죠. 숙고행위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숙고행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본인을 표준하여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숙고행위 하자 문제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 한번 볼게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과 숙고행위를 통해서, 숙고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 숙고행위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숙고행위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석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 당연하죠. 자, 다시 숙고행위는 무슨 행위라 그랬죠? 법률행위라 그랬잖아. 그럼 숙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해야죠. 지네끼리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보충 규정이다 그래요. 숙고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욕 잘못하면 뒤지게 먹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 이용, 계량행위만 해라. 거기 제1호에 보면 보존행위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제한 가능한 거예요. 근데 2호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라 그랬잖아요.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결국은 대리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거기 좀 줄치셔야 돼요.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요 정도. 소재기까지요. 이렇게 줄 치시고요. 자, 세 번째 줄, 이러한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사용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요. 계량행위는 뭐예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죠. 이건 D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C에 그렇군요. C에. 그래서 디귿의 처분행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박스 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 두 개, 그거는 별표해 놓고 잘 나오니까요. 별표해 놓고 잘 보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넘겨보시면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지가 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는 못하는데 채무이행은 할 수 있대죠.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그랬으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단순한 채무이행도 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 채무이행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허용되는 범위 뭐라 그랬지? 본채, 주 등 그랬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채무의 변제라든지 주식의 명의 개설이든지 등기 신청이야. 채무 변제는 변제기 도래한 채무,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하지 않는 채무,
그렇죠? 대물 변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물건으로 주는 건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확히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느낌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느낌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금지 오른쪽 페이지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 보이시죠? 그래서 허용의 기억에 본인의 본 채무이행 중에서 채무이행은 A, B, C에 있잖아요. 그죠? 금전 출납의 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본인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본인의 예금을 차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 그 채권 변제 충당 그거 하고요. 주식의 명의계에서 동일한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줄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채무 이행이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 미도의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대물 변제와 같은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체크, 앞에 그냥 체크해 놓고 다 보셔야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됐고요. 넘겨보십니다. 이제 공동대리가 나오죠. 그 공동대리 위에 뭐가 나와요? 동일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보세요. 경매에 입찰했대요. 1억짜리 물건이에요. 한 사람은 9천만 원 썼고 한 사람 8천만 원 썼대요. 그럼 누가 당첨돼요? 9천만 원이 당첨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한 사람이 대리인이 가서 두 사람 걸 다 가져가서 한 사람 건 9천만 원 써주고 한 사람 건 8천만 원 써줬다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 거 써준 사람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배임행위죠. 그래서 이건 입찰 자체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동일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한 사람의 변호사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리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뭐래요? 유효라는 거죠. 뭐야, 왜 변호사는 이따위 짓을 허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기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판사가 이미 강제집행 판결까지 있었고 강제집행의 액수까지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단순히 이행만 하는 행위다 라고 변호사법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채권자 채무자를 한 사람이 다 채권자 채무자를 대리한대요. 그러면 변호사는 채권자 편을 들까요? 채무자 편을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은 채권자 편을 들어줄 거예요? 채무자 편을 들어줄 거예요? 에?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전부 생각을 막 이러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줄 거예요? 채권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자기가 정의의 사도 황금박질하고 채무자 편을 들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채권자 편을 들어서 만약에 5억을 회수했다 그러면 10%가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요. 4억을 회수했다 그러면 10% 얼마요? 4천만 원. 채권자가 많이 회수하면 많이 회수할수록 변호사가 받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아마 숟가락 몽둥이 하나까지 싹까지 갈라 그럴걸? 그래서 이건 뭔가 불합리해요. 불합리한데도 그냥 우리 판례가 강제집행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확정된 채권 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채무자는 조금이라도 더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긴 무슨 뜻이 있냐면 기분 나빠? 변호사 하든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대리까지 해야 돼요. 공동대리다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원칙이 뭐라 그랬죠? 각자 단독 대리라 그랬죠? 근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밑에 그 2번으로 보세요. 수인의 대리인 있는 경우에 원칙이 각자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이죠. 이 공동도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정해놓은 경우에만 공동이다. 그래서 거기 예외에 A만 있죠. 예외 줄 치시고요. A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동시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자, 이때 수동대리에서 공동대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안 썼는데 보세요. 의사결정에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능동대리하고 공동에서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능동 대리는 직접 가서 전달하는 대리가 능동 대리잖아요. 수동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결정하는 거지 대리인들의 의사결정할 게 없죠. 하지만 가서 전달하려면 의사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능동 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이때는요. 근데 수동 대리는 의사결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각자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공동 대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요. 그래서 수동 대리에 있어서 공동 대리 문제인데요. 공동 대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단순한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 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3번에 있는 밑에 있는 거 두 줄은 줄쳐 놓으시고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건 이제 표현 대리 배우고 나면 다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 대리권 남용이 나오죠. 이제 배임적 대리 행위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첫날 책이 안 나오는 바람에 진도를 천천히 나갔더니. 자, 수고 많이 하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